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문학을 쉽고 간결하게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해체 철학자로 유명한 자크 데리다를 만나볼 텐데요. 그의 철학은 현대 철학 분야에서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해한 내용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철학 중 핵심 개념인 차연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놓은 강의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오늘 강의는 그가 발표한 회화 속의 진리라는 텍스트에 나오는 그 유명한 파레르곤이란 개념을 중심에 두고 펼쳐진 해체적 예술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본 성격에 대해서만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이러한 해체적 성격을 가지는 예술론이 현대예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현대예술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반드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저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제부터 집중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리는 예술 작품을 만날 때 그 작품의 내용에 주목하지 액자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모나리자를 이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작품 속 여인의 미소에 주목하거나 아니면 저 신비로운 배경 및 포즈 등에 대해 주목을 하는 것이지 저 액자에 주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액자는 작품과 관계가 없는 것 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자, 모나리자의 저 액자를 잠시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되는군요. 그리고 저 작품의 다른 액자를 끼워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 되는군요.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만난 모나리자의 여러 모습들을 어떻게 느꼈나요? 작품이 어떤 액자와 만났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죠? 마치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예쁜 접시에 담겼냐에 따라서 그 음식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맛에 대한 느낌도 달라지듯이 작품 역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액자는 단순하게 작품과 무관한 것,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액자는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는 이 액자에 대한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이 액자는 어디부터가 작품이고 작품이 아닌지를 경계에 지우는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또는 그림의 테두리, 그곳에 프레임을 씌워서 작품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을 짓고 작품 전체의 범위를 한계에 지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의 범위를 한계 짓기 위해 액자를 씌우는 이 행위가 언제나 작품의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작품 내부에 담겨 있을 그 예술적 의미 또한 언제나 작품 안에서가 아니고 작품 바깥에서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액자를 씌우듯 그렇게 작품의 특성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씌워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술 작품에 대한 성격 규정 방식은 사실 플라톤의 이데아를 닮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데아가 진짜며 우리의 현실계는 그것의 모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데아가 초월적으로 있으면서 현실 내부에 있는 것들을 규정 지어주며 의미 부여해주고 있다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기본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이 예술에서도 그렇게 적용되어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인공 자크 데리다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과연 예술의 본질이 있는 것인가? 작품의 고유한 본질이 초월적으로 이데아처럼 있어서 그것을 작품에 액자 씌우듯 더 씌워도 되는 것인가? 라고 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러한 논리는 쉽게 말해서 예술 작품에 마치 고유한 본질이 있을 것처럼 간주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작품 안의 세계, 즉 액자로부터 한계지음을 받고 있는 저 작품 속의 세계가 사실은 고유한 세계가 아니며 고정불변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의미와 무의미의 중첩지대이므로 저 액자의 강력한 고정불변의 성격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자크 데리다가 예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그의 주장에 담긴 핵심 내용을 칸트 미학의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파레르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개념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리다가 보기에 서양의 지적 전통 속에서는 플라톤 이래 칸트를 필두로 하는 근대 철학을 지나 심지어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고유한 본질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칸트는 자신의 주적, 판단력 비판에서 아름다움을 규정하는 4가지 계기로 무관심성, 보편성, 한목적성, 필연성을 꼽고 있는데요. 이 내용 중 무관심성과 한목적성, 이렇게 두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쉽게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관심성이란 이런 겁니다. 누구나 선이해, 그러니까 편견 같은 것이 있죠. 이런 것에 구속당한 의식은 자유로운 의식이 아니라는 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지우고 무관심한 상태로, 다시 말하면 어떠한 선입견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로 예술 작품을 그 자체로 보면 그 작품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것이며, 이러한 아름다움은 문화적 차이나 시간의 흐름 이런 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무관심성의 상태만 잘 유지한다면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를 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된 만년필이 여기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필기도구라고 하면 보통 쓰기 위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필기도구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만년필은 곧 쓰는 것으로만 이해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선 이해에 대한 관심을 좀 내려놓고 무관심한 상태로 저 사물, 즉 만년필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의 아름다운 요소들, 그러니까 디자인, 색감 등등 필기도구의 목적과 무관한 요소들이 미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상에서 나를 편견 없이 봐야지 자꾸 그렇게 오해하면 어떻게 해? 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어떠한 편견에 사로잡힌 관심도 다 끊어버리고 그 자체로 마치 명상에 잠긴 듯한 상태로 바라보았을 때 그 대상의 본질을 만난다는 얘기와 지금 비슷한 얘기를 칸트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칸트 철학보다는 데리다 철학의 노선과 함께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목적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지우개는 잘 지우기 위한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지우개가 이 역할을 잘 하면 그 목적에 잘 들어맞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한목적성인데, 칸트가 보기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대상은 비례의 조화, 일정한 패턴의 규칙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무규칙적인 것, 혼란스럽고 아무렇게나 막 섞여 있는 그런 것은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아름다움의 대상, 즉 예술작품은 그 고유의 순수한 아름다움의 본질이라고 하는 목적에 잘 들어맞아야 하므로 한목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칸트는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술작품이 한목적성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목적은 가져서는 안 된다 라는 조건을 하나 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대목일 수 있는데, 칸트가 이러한 조건을 다는 이유가 바로 앞서 살펴봤던 무관심성과 충돌이 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중 일부는 지금 당장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더는 못 보겠는데?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만 참아보세요. 아까 그 만년필의 경우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위해 무관심성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만년필이 필기도구라는 현실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으로부터 무관심할 때 비로소 그것으로부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순수한 예술적 아름다움은 현실적인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저 아름다움이라는 한목적성에만 부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순수 예술 작품이 어떤 현실적 목적을 전제로 하게 되면 그것은 무관심성과 충돌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칸트는 이러한 논리를 펼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결국 이러한 칸트의 논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유한 본질이 초월적으로 있다라고 간주하는 전통 미학적 입장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명료한 구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관심성, 한목적성, 이런 게 전부 예술의 본질, 아름다움의 고유한 본질을 간주하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칸트는 결국 에르곤의 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에르곤이란 예술작품의 본질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는 이 에르곤을 중요시하면서 그 주변을 이루는 것, 즉 작품의 액자 같은 것을 파레르곤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그 유명한 파레르곤이란 개념이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본시 이 말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 제1편 미관적 판단력 비판의 14절에 등장하는 어휘인데요. 데르다는 바로 이 어휘에 주목을 하면서 그곳에 숨겨진 뜻을 해체적 방식으로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건데, 우선 이 어휘, 그러니까 파레르곤은 파와 에르곤의 합성어를 하는 것부터 지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파는 본질에서 떨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르곤은 본질을 뜻하는 말이라서 본질에서 떨어진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파레르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예술 철학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에르곤이 작품 이렇게 되고 파레르곤이 작품의 외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레르곤이란 작품의 바깥에 있지만 동시에 그 작품과 더불어 있는 그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레르곤의 대표적인 예로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해와의 액자 틀, 조각상의 옷 문양, 건축물 현관밖에 늘어선 기둥들을 꼽고 있어요. 액자 얘기는 앞서 우리가 좀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각상의 옷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밀로의 비너스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옷 부분은 나체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품의 외재적 요소로만 기능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름다운 여신의 모습을 재현함에 있어서 저 아름다운 신체는 그 본질적 영역에 해당되지만 저 옷감은 그저 작품의 외부에 덧붙여져 있는 비본질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에르곤의 바깥에 있는 파레르곤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도 그 주변에 늘어서 있는 열주들은 일종의 파레르가라고 할 수 있죠. 건축물 외부에 덧붙여져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칸트는 예술작품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적 요소를 구분하기 때문에 파레르곤의 경우도 좋은 파레르곤이 있고 천박한 파레르곤이 있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품의 본질을 보여줌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잘 하는 파레르곤은 좋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 본질을 감상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그런 파레르곤은 천박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박을 입힌 액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색채의 강렬함 때문에 너무 감각적이라서 작품 속에 재현되어 있는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예술의 본질과 비본질의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칸트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데리다가 보기에 이러한 칸트의 생각에는 특이하게도 모순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천박한 파레르곤이 있다 라는 칸트의 이러한 주장이 역설적이게도 파레르곤과 에르곤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비본질적인 것이 예술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 액자가 작품의 바깥, 즉 테두리에 불과하다면 왜 그 액자로부터 예술의 본질이 담겨있는 작품 내부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액자와 혼용된 느낌의 작품을 만나지 작품과 액자를 의식 속에서 칼로 자르듯 분리시켜 놓고 만나지는 않죠.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작가의 의도, 그 작가의 성향이 드러나는 문체 이런 것을 만나기 때문에 언제나 그 텍스트로부터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읽느냐에 따라서 그 텍스트의 성격과 느낌은 달라지는 것이고 영화, 사진 작품 또는 앞서 든 예처럼 음식 그리고 커피 이런 것들도 그 주변을 이루는 파르르가에 의해 얼마든지 본질적 요인으로 간주해 왔던 것, 즉 그 의미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커피 맛은 동일해도 어디에서 마시느냐에 따라 그 커피의 맛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칸트가 말하는 그 파레르곤이라는 게 작품에서 그리 확실하게 포착될 수 있는 그런 성격만은 아닌 거라고 데리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직접 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크라나흐의 작품 루크레치아입니다. 자, 이 작품을 좀 같이 볼까요? 작품 속에서 본질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에르곤에 해당하는 것은 저 여인이겠죠. 그에 비해 부수적인 것,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파레르곤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향하고 있는 저 칼, 또는 자신의 음부를 살짝 가리고 있는 저 투명한 베일, 또는 저 목걸이? 네, 데리다는 이러한 물음을 그 자신이 직접 던지면서 바로 이러한 질문 자체가 객관화된 표상의 본질, 그러니까 여기서 객관화된 표상의 본질이란 예술작품이 가지는 객관적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바로 그 본질을 구분하게 해주는 안과 박,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결정하게 하는 그 비판적 기준과 관련을 맺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파레르곤은 단순히 작품 바깥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으며 칸트의 논리 속에서도 그러한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파레르곤은 작품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 무엇이며 그것은 작품 내부, 즉 고유한 영역 안에 본질이 가득 차 있을 거라는 생각과 달리 사실은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결핍된 영역으로 끼어드는 그 무엇이고 그 어떤 것이라고 자크 데리다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술의 의미가 매우 모호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모호함이 중요하다고 데리다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모호함을 이미 칸트가 자신의 모순된 논리 속에서 은근히 보여주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아까 칸트는 예술의 순수한 아름다움의 본질을 위해 무관심성을 얘기했지만 이 무관심성과 한목적성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현실적 목적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순된 논리를 펼쳤잖아요. 한목적성이 있으려면 목적을 존재해야 하는데 유독 예술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현실적 목적이 없는 한목적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야말로 모호한 얘기를 한 것이죠. 데리다가 보기에는 바로 이 모호한 그의 논리가 예술이 가진 모호한 성격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리다가 보기에 예술적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매우 모호하며 의미와 무의미가 중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양 철학은 작품과 그 바깥을 분리 또는 절단하려 들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폭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와 피를 나타내는 단어가 재밌게도 발음이 같이 난다는 점에 주목을 한답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내부와 외부를 절단하는 기존의 전통 철학은 우리의 신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피처럼 그렇게 의미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폭력적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파레르곤이라는 하나의 경계, 그러니까 안과 밖이라는 구분을 만드는 이 경계는 그렇게 뚜렷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그의 파레르곤은 칸트의 파레르곤과 달리 안과 밖의 경계 그 자체라기보다는 경계를 끝없이 넘나들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며 작품 내부의 빔이 불러들여 그 속으로 파고들었으나 그 속에서 영원불변하게 고정될 수 없는 바깥으로서의 이름을 동시에 가지는 내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파레르곤을 예술작품에 한정해서 적용했던 칸트와 달리 데리다는 이 개념을 보다 확대 적용시켜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 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들을 다 파레르곤이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논의와 잘 들어맞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클로드 모네의 작품 인상, 해돋이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뭔가 모호하죠? 작품 속 윤곽선도 흐릿하고 재현해야 할 대상들도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네요.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을 합폭 위에 재현해야 하는 예술, 즉 회화예술에서 이처럼 무엇을 재현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이 작품은 그 당시로서는 도무지 이해받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론가 루이 르로이는 이 작품을 폄하하면서 인상주의 같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관점에서 본 이 작품은 예술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재현의 성격이 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볼품이 없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는 건데, 이러한 기준에서 보자면 모네가 그토록 애를 쓰면서 포착하고자 했던 물 위로 반사되는 빛의 효과, 그리고 우리 눈에 지각되는 순간적인 그 모호한 느낌,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 되고 맙니다. 즉 파레르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모네에게 중요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파레르곤이 곧 에르곤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롱할 목적으로 썼던 인상주의라는 말도 수준 높은 회화 양식을 뜻하는 말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르로이처럼 본질이 있으며 그 기준에 두고 텍스트를 읽고 감상해야 한다는 이런 확고하고도 뚜렷한 사고방식을 해체해야 하며, 파레르곤의 경계를 넘나드는 바로 그 모호한 해체의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ዣ크 데리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두 점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 작품부터 보시죠. 작품 속 구름은 저 공간에서 밖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에 있는 건가요? 저 작품 속에서 구름을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저것의 파레르곤에 해당할 저 문은 정확하게 공간을 구획하는 문인가요? 아니면 공간의 일부를 보여주는 문인가요? 네, 뭐가 모호하죠. 마그리트는 이렇게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 구분에 대한 믿음, 구획에 대한 확신을 깨도록 만들어주는 작품들을 즐겨 그려왔었는데요. 이러한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데리다의 파레르곤이 가지는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그리트의 작품 중 정말 중요한 작품인데 우리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개가 좀 많이 안 된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한 변증법에 대한 찬양이라는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이 작품은 미장아빔이라고 해서 그림 속의 그림, 그러니까 액자 효과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건물의 단창 속으로 건물이 또 들어있죠. 소설에서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영화에서는 영화 속에 영화가 들어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액자 효과라고 하고요.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도대체 안과 밖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찾을 수 있나요? 헤겔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밖에 없는 안은 그 자체가 안을 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사실 마그리트의 이 작품이 바로 이러한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를 회화로 잘 풀이해 놓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내부를 가지려면 외부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예술작품이 그 내부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밖인 파레르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파레르곤은 단순히 예술작품을 장식하는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안을 가지게 해주는 바깥이며 비어있는 내부로 파고들지만 결국 내부가 될 수 없는 외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레르곤의 모호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마그리트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여러분도 ዣ크 데리다의 철학을 깊게 음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데리다의 파레르곤이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지에 대해 그 기본 성격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들을 보다 디테일하게 강의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한 번에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그의 이 개념을 심층적으로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문헌들을 접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의 회화 속의 진리라는 텍스트가 번역 출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원서를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고요. 또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그 문헌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해설을 가한 그런 2차 문헌들 자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데리다의 해체 철학이 현대 예술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어떠한 관련된 작품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방송을 언제나 사랑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으며 응원해주고 계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